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를 부르는 표현 중에 주인 없는 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너 1인 지배체제가 아닌 회사를 일컫는 말인데요. 국가가 대주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비리, 의사소통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 방만하고 목적의식이 없는 경영, 위기 대응이 더딘 점,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고 있죠. 대우조선해양도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맥켄지 컨설팅이 대우조선해양의 그 컨설팅 결과를 두고 대우조선해양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주인 없이 혼란한 듯하지만 생각해보면 주인은 있습니다. 국민, 그리고 건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해온 직원들이 바로 주인입니다. 어떤 구조조정과 해결책이 주인다운지 잠시 후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똑똑한 경제생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업 관련 세무회계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주인은 애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초안을 발표했는데 오늘 보도가 뜨거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독자 생존이 불가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고용 규모만 4만여 명이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있죠. 그런데 맥킨지 보고서대로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 역시 클 겁니다. 따라서 대우조선과 정부는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용일 뿐이다라며 축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중에서는 꽤 들을 만하다, 실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대안과 원칙이 중심이 돼야 될지 해양대 회사법학부 장영석 교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맥킨지 보고서의 파장이 꽤 아침부터 컸습니다. 예. 보셨을 텐데요. 대강의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럼 골자만 말씀드리면요. 그 맥킨지가 이제 두 가지 안을 일단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한국 조선업에서 빅3가 있는데 그것을 빅2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안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빅3를 모두 살리되 생산 설비를 대폭 줄이고 이제 추후에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그 빅2로 가는 안이긴 하지만은 네. 단계를 거치자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유를 볼 때는 그 현대중공업은 이제 그 자회사인 그 현대오일뱅크를 상장하는 것, 또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가 성공한다는 요 두 가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네. 그 회사 자체적으로 재무구조의 어려움을 좀 당분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대우중공업은 그 뭐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그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적으로는 뭐 수주량 증가가 그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재무구조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비관적인 분석을 내렸고요.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부가 돕는 것도 지금 WTO 규정 같은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맥킨지가 했던 말 중에 핵심이 대우조선이 2020년까지 이제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3조 3천억 원의 자금 부족도 발생할 거고 독자 생존이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는 이게 그냥 그렇게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현재 그 조선의 경우에는 그 해운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해운이 이제 극심한 불황이고 단기간에 이 불황이 해소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제 한 축은 이제 해양 프렌트 산업인데 해양 프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주 절벽이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손실이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맥킨지가 보는 것들은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 이제 지금의 2배 정도로 더 악화돼서 추락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우조선은 발끈하고 있거든요. 이건 터무니없는 가정이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뭐 가정하에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인데 현재 이제 상황 자체가요.
그 해운이 이제 극심한 불황이 있기 때문에 신조선 수요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양 프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년도에 일부 정유사가 해양 프렌트 기존 발주했던 것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유사 주가가 하락할 정도로 네. 그 해양 프렌트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전혀 터무니없다고 치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조선 쪽으로는 뭐 정부가 특수선박, 해경 선박 같은 것들까지도 지금 정책적인 수주를 통해 살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 시추 생산 설비 같은 플랜트 이게 사업적인 영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고 어렵지만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자원 개발이라던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철수라든지 폐지 주장은 좀 과하다 이런 인상도 있는데요. 예, 거기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큰 손실을 보면서 해양 프렌트를 수주해가지고 어쨌든 경험과 기술을 쌓았다는 점이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네. 사실은 이제 석유 수요가 발생할 때 그 대체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석유를 이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메이저로 가설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일가스가 상용화되면서 네네. 사실은 이제 석유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 기간 동안은 해양 프렌트 수요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네. 아주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네. 점점 정책들이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현존하는 이런 조선 관련된 기술이라던가 경쟁력들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산업 구조나 혹은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 재편하다 보면 어부질이라고 할까요? 중국이나 이런 쪽 추격 업체들이 단숨에 시장을 좀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냐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산업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가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조선업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제 유조선에서 단일 선체 구조로 가다가 해양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중 선체 구조로 가면서 선박을 대체해 나갔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조선에서 선박 건조에 관한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선도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국제 표준화 시켜가면 계속 이제 수요 창출해 갈 수 있는데 네. 단순히 이제 지금 현재 공급 그 능력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시장을 바로 내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이제 선도해갈 수 있도록 계속 정책을 유지하고 실행해가면은 시장을 뺏기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현재 규모로 계속 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간에 사실은 뭐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적해 주신 이 고부가 가치 기술 집약적 체질 전환 얘기인데 뭐 이 지금 맥킨지의 어떤 컨설팅 결과와 별개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지금 이 경영상에 발견됐던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지 또 뭐 예측을 실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좀 요즘은 또 그 논의가 쏙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상기도 할 겸 어떻게 이 맥킨지의 컨설팅과 절충안을 향해 가더라도 그 부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그 당장 급한 것이 그 산업 경영 합리화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빨리 정책 방향을 잡아가지고 실행해 가야 되겠지만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면은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여기에 대한 뭐 법적 책임뿐만 아니고 또 향후 이런 그 경제 문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백서를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로 책임을 우리가 끝까지 그 물을 수 있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으로라도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이 생존이라는 어떤 전략, 대우조선의 방향을 정할 때 어떤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사후에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거고 또 이제 국민의 세액 너무 이제 그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 뭐 도덕적이든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따른다면은 이제 정에서 상당히 신중할 것이고 또 그 사후 문제를 생각하면서 답을 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런 것이 제도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뭐 워낙 큰 규모 또 전략적인 산업이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조선 업체에만 정부가, 어떤 특정 목적으로 지원금을 줬을 때 WTO에도 조금 위배되지 않느냐,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느냐, 국제무역의 어떤 질서에도 위배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앞서 뭐 한진해운 때도 나왔지만 이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 혹은 뭐 어떤 법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도 고민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기술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무역, 제재를 받는다든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높겠죠. 네.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유념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이런 이제 지원 문제보다는 산업을 향후에 이제 이 산업을 계속 이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기술력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유지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단지 이제 일시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 하다 보면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제 출혈만 발생하고 결국은 조선업이 회생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 결과적으로 근본책이라면 뭐 체질 개선, 뭐 책임 소재 다 얘기했지만은 이 급성병을 결국 만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도 해주시고 계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방산 부분이라던가 아주 좀 성장성이나 중요성이 있는 부분들만 떼서 좀 중소형화해서 어쨌든 대우조선의 명맥은 살리겠다라는 정부 대안이 있는데 좀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로 어떤 좀 해결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너무 이제 이야기가 대우중공업 중심으로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15년 정도 해운 조선에 있어서 최대 이제 호황기를 누렸는데. 네네. 이때도 선박 공급 능력이 과잉됐기 때문에 일부 이제 조선소들은 출혈 경쟁을 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태가 계속 가게 되면은 앞으로도 이제 조선업이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적정 규모로 대규모 이제 생산 능력을 감축하고 첨단 기술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은 다시 회생할 기회를 잡지 못할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뭐 좀 공급 과잉 또 과잉 생산의 측면은 이미 경고되어 온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나름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네. 자, 뭐 잘하는 부분들, 기술 집약적인 부분들은 살려야 됩니다. 끝으로 뭐 여러 가지 해운 관련해서 항상 또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한진해운 문제도 지금 또다시 꼬여간다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압류 문제에도 있었고 지금 연계되어 있는 조선 해운업 뭐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요. 좀 늘상 뭐 답은 좀 정해져 있는 느낌도 있지만 정부가 어떤 명확한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드라이브 확실한 어떤 해결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워하는 면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좀 조언을 해주시죠. 어떻게 가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잉여 인력에 대한 이제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이제 조선업이나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실행하지 못하면은 향후 우리 경제가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정부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지금 창출해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확실하게 여기서 한번 이제 개편을 해가지고 어떤 체질을 강화해 놓지 못하면은 아마 앞으로 크게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는 게 낫다. 이런 생각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회사법학부 장영석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한 걸음 한 걸음 쉽게 경제를 이해하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퀴즈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 있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문제 퀴즈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이것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치 2.9%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부진과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내년 경기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 경제, 즉 국민 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가라는 걸 파악하기 위한 지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한 각 영역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이룬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엔 국민 총생산을 중심으로 측정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에 의한 투자 같은 것들이 확대되면서 국내 총생산을 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 생각해보시면 좀 맞히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여러분과 함께 늘 성장하고 있습니다. 퀴즈 많이 정답 보내주시고요. 1부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이번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한국은행으로 눈이 쏠려 있었는데요. 기준금리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장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는 회계감리가 25년에 한 번꼴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회계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관련 뉴스 또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공기업들이 잇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이죠, 탈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잡음도 시끄러운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 동결될 거라 전망이 많았는데 동결됐네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 현재 수준인 연 1.25%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후에 넉 달 때 같은 수준을 유지한 거고요. 최근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직 기준금리 여력이 있다고 밝힌 데다가 또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좀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 사정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긴 했었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금리라고 하면은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부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담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좀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부가 잇따라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가계부채 급증세에는 여전히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계부채발 정제위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금리를 내리면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뭐 경제 전반에 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퀴즈가 내렸는데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좀 더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 성장률도 또 내렸는데요. 기존에는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좀 제시한 바 있는데 석 달마다 이 전망치를 계속 낮추면서 9개월 사이에 0.4%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2.8%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대로 추락한 이후에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또 눈높이를 낮춘 이유를 보면 내년에도 이 한국 경제가 그만큼 반등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실제로 수출과 소비, 산업 생산, 고용 등 곳곳에서 이 불안 요인이 쌓여 있어서 이 당분간 좀 침체 국면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 자, 상장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는 회계 감리 25년에 한 번꼴.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회계 감리는 이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가 공정하게 잘 작성이 됐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네. 이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927개 상장사 중에서 금감원의 회계 감리를 받은 회사는 4%에 해당하는 이 77개에 그쳤습니다. 이 추세대로 하면 이 한 번 회계 감리를 받은 회사가 이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는 무려 25년이나 걸리는 셈인데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감리 주기가 3에서 7년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긴 겁니다. 예, 그러면 회계 부정 같은 것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많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효성 등의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이 좀 잇따라 불거지면서 회계 감리의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감시 시스템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기준으로 금감원에서 회계 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이 77명에 불과하고요. 이 중에서 상장회사를 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뿐이라고 합니다. 감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도 문제인데 조사 개시부터 조치가 나오기까지 평균 401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위탁을 받아서 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처리한 이 감리 기간은 264일로 비교적 짧았는데 금감원이 직접 담당하는 감리는 무려 479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네, 주요 공기업들이 잇따라 정경련 탈퇴를 선언하고 있네요. 네, 그 정경련님은 최근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문제로 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경련 해체에도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공기업들이 따라서 정경련을 좀 탈퇴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이미 공기업 9곳이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정경련 소속 공기업 숫자가 총 19개고 이번에 그 9곳이 탈퇴를 하면서 10곳으로 줄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공기업들의 탈퇴 행진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인터뷰를 했지만 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범에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공기업들은 사실 계속 탈퇴 의사를 밝혀왔죠. 네, 공기업들이 그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경련에 가입해 있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좀 그동안 쭉 있어왔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일부 공기업들이 탈퇴 의사를 좀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경련 측이 탈퇴 의사를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근 안 왔고요. 최근 논란이 좀 되니까 이제 탈퇴를 좀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는 이 공기업이 정경련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측이 또 나왔고요. 유효 경제부총리도 이 공기업은 물론이고 포스코와 KTNG 같은 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사에 대해서 이 탈퇴를 권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 앞으로 좀 일반 대기업의 정경련 탈퇴 여부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참 문제가 있는 부분들 빨리 고쳐야죠. 30, 40대 부부의 절반 이상 배우자의 실제 소득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뉴스가 좀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30, 40대 부부 200상, 그러니까 400명이죠. 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남편의 81%, 부인의 91%가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실제 소득과 좀 비교를 했던 차이가 컸다는 건데요. 네. 이 배우자의 월소득을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남편은 38%, 부인은 49%에 불과했습니다. 가구의 지출 규모에 대해서도 남편이 75%, 부인의 96%가 알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이 부부간에도 네. 정확하게 모르고 있네요. 비밀이 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소득이 높을수록 더 그렇다고요. 네, 이 부인의 실제 소득이 높을수록 이 남편이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인의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이 남편이 부인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25%에 불과했고요. 반면에 부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인 소득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이 67%에 달했습니다. 네. 부인은 남편의 실제 소득이 중간 정도일 때 비교적 남편의 소득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간에도 이래저래 좀 딴 주머니를 차는 경우가 그만큼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춘동 기자 뉴스 들으면서 뜨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자세에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 이걸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네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약관 이 불공정한 항목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선불카드와 기프트카드의 발행 건면액의 80% 이상 써야지 이제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60% 이상만 사용하면 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00원 이하는 기존처럼 80% 기준이 유지가 되고요. 네. 또 이 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이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이 카드 대금을 좀 면제를 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채무 면제 유예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시정 거부 했습니다. 이 상품은 주로 텔레마케팅으로 가입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는 가입에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로 가입 과정에서 한 번 더 좀 확인 절차를 좀 거치도록 했습니다. 예, 고객을 모르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십니까? 회계감리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회계는 시장 경제의 좀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식 회계를 비롯한 부정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더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심판 없이 경기하면 경기도 엉망이 되고요. 관객도 떠나갑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똑똑하다라고 할 수 없고요. 알고 있는 걸 잘 현실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게 똑똑한 거죠. 그렇게 적용할 만한 세무 또 회계 상식 이 목요일마다 전해주는 목요일의 남자.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코너인데요. 네, 현대회계법인의 손정환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부터 제가 이별의 멘트를 드렸는데, 자, 또 여러 가지 회계 현장 또 경제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또 가끔 저에게 소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지난 방송부터 저희가 쭉 얘기해 왔던 게 있습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지금 사실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다. 또 50대만 돼도 회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또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청년들도 어렵사리 취업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 같이 모여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관심이 매우 높더라고요. 자, 간이과세, 일반과세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해서 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저한테 이제 왜 법인은 간이과세제가 될 수 없냐고 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전 그때 좀 급하게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 중에서 매출 4,800만 원 미만을 목표로 해서 법인을 새로 설립하시는 분은 아마 잘 없을 것 같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4,800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는 법인의 어떤 설립 목적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현실적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법인 차려서 4,800만 원만 벌지 이런 회사는 대부분 없을 거다라는 것 때문이군요. 예전 방송에서도 법인은 좀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필요하지만 확장하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세를 불려나가기엔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요. 법인을 설립하려면요.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다음에 자본금을 또 맨 처음에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뭐 채권 매입 비용 등의 설립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제 대자본 형성에 유리하다고 이렇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굳이 뭐 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분이 이런 절차가 까다롭고 설립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법인을 만드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법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주로 동네 마트에 장 보는 용도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뭐 오프로드 산악용을 구입하시는 분은 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개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쭉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게 어떤 내가 이 어떤 회사를 혹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 그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어떤 법과 제도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차이 사소한 차이점들이 있죠. 그렇죠. 지난 방송에 이제 개념적인 차이로 말씀드려서 뭐 잘 와닿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실무상 접하는 차이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첫째 이제 법인 사업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과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부하셔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지난번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이런 세액공제를 받으면 지방소득세는 안타깝게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됩니다. 예, 이 R&D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건비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지방소득세와 같이는 안 되는 거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지금도 자기가 사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개인 사업자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반대로 이제 개인 사업자는 설립 시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매출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기로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수기로 세금 계산서 발부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여러 가지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제도들이 많은데 네. 여기서 이제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 중에 10%를 지방소득세를 또 내셔야 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다 공제가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죠.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우리 회사가 있는 곳에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인력 개발비 요즘 사실은 페이스북도 사실은 이 마크 주커버거 한 명이 차렸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죠. 그렇게 작은 스타트업, 특히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급 대가 얘기도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공급 대가 뭐 일반적으로 좀 뭐 매출의 개념 비슷하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신고가 가능하고 또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요즘 설명을 한 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가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공급 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네. 공급 대가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거고요. 네. 모든 내가 받은 대가니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대부분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공급 가액은 부가세 제외한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이과세자의 매출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보통 생각하시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예, 흔히 여러분들 아시는 VAT 별도 예, 그 얘기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 일반 과세자는 제품 등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11분의 1은 무조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건 매출로 잡지 않고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 즉 부채로 잡습니다. 네. 반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약식으로 업종별로 이제 부가율에 따라서 0.5% 내지 3% 정도 이제 납부를 하지만 세분 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매출액의 10%로 이렇게 1:1 매칭되는 부가가치세가 로 보기 어려워서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실무상 이제 매출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엄격하게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 혹은 전체 움직이는 금액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간이 세금을 계산서를 쓰시는 간이 과세자분들은 조금 혜택을 받는 거네요. 엄격하게 그걸 따져서 비율이 정해서 항상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그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통 그렇죠. 예. 부가율을 그렇게 부가율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얼마의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느냐가 나오는데 네. 보통은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율을 높게 잡지는 않습니다. 네. 자, 또 이게 또 업종별로는 또 세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함께 또 이런 사업들 준비하시거나 또 사업을 변환하실 때는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세테크도 가능하고요. 또 괜히 또 벌금 내시는 경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상속세에 관련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내는 분이 없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 세금 제도는 있는데 정말 소수만이 내고 있고 대부분은 안 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사. 제가 뭐 정책을 만든 사람이 아니므로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속세 면세 이 점이 금액이 작아지면은 저 같은 이 회계사는 일거리는 더 많아지겠지만 네. 반대로 뭐 여러 가지 실무상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낮아지면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그렇죠. 회계사님은 좋으신 거네요. 뭐 일거리는 더 많아지는 게 되겠네요 아마. 예, YTN 생생경제는 공정한 방송입니다.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가 됐던 거지만 상속 대상자가 많은데 100명 중에 한 2명밖에 안 된다. 왜 이렇게 적게 내는 거죠? 네. 먼저 이제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상속세는 재산의 이전에 모든 재산 이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보다는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즉 부자들만 대상으로 이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다 하면은 10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뭐 안 계시면은 5억 원을 기본 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의 상속 재산을 가지신 분은 상속세를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아버지가 계신데 3억짜리 집과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유명을 달리하면서 상속을 하게 될 경우는 자식도 상속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 이렇게. 전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부인인 경우에는 뭐 한 9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계시면 10억까지는 안 내도 되는 거고요. 어머니가 만약 안 계시면은 자식한테 갈 경우에는 자식하고 갈 경우에는 5억까지만 공제가 되고 5억을 넘을 때는 이제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싼 곳이 없는데요. 그래도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5억이나 10억은 굉장히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상속세에는 간주 규정이 많습니다. 간주 규정이.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 아버지가 과거 2년간 5억 이상 1년간 2억 이상 예금을 인출하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 서류가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세청에서 이런 현금으로 인출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상속이 됐다 하더라도 사전에 증여가 됐다 하더라도 이걸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간주 규정이 상속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상관없으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1년에 뭐 2억 이렇게 계속 인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그런 모든 갑자기 뭐 급사하시거나 그러면은 영수증이 어딘지 다 모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한 걸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5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큰 금액이지만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간주 규정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5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뭐 증여와는 지금 좀 다른 부분인데 부모가 1년 동안 2억 원 이상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면 대부분 자식에게 준 것으로 간주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또 하나 다른 것들이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가 뭐 부모님이 이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인데 대부분 이제 성실한 납세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재산인데 또다시 이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미 뭐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주 성실하게 충분히 세금을 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뭘 또 세금을 내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참 상속세 관련해서 뭐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상속세 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는데요. 다른 이런 그 세법하고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상속세는 상속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보통은 이제 양도소득이라 그러면은 뭐 아파트를 현금을 주고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대가, 내가 팔았던 그 대가가 정확히 나오는데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이나 아니면 권리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므로 이게 계산하기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상속세 이 재산 평가 부분이 상속세법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보면은 이게 결과가 상속 재산을 평가했는데
보통 그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이 금액이 도저히 이 금액이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생각되실 경우도 가끔씩 있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이게 단지 현금성 거래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무형의 가치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끼는데 좀 대표적인 황당 사례 좀 이런 경우도 있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조금 납득을 잘 못하는 부분이 네. 비상장 주식 평가 부분. 비상장 주식. 네. 예. 이번 이제 한미약품 주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장 주식을 보면은 주식 가치는 과거의 손익보다는 미래의 손익이나 미래의 어떤 가치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네. 미래의 손익은 객관적인 자료 산출이 어려우므로 현재 상속세법은 현재의 자산 가치와 과거 3년간의 손익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얼마나 떨어졌든 얼마나 올랐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 이후로 앞으로 이 주식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건데 참 논란이 있었죠. 그 한미약품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부자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도 되고 있고 수사 중이긴 한데 자 이걸 기준으로 이걸 사례로 놓고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미약품은 이제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 주식은 상속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가액을 평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만약 한미약품이 비상장 주식이고 2016년 오늘 10월 13일 기준으로 만약 평가한다 그러면은 네.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은 미래 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지금 보면은 뭐 로열티나 네. 그런 부분으로 엄청난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배제되게 돼 있고 오늘 현재 자산 가치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법상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네.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현재 시세보다 매우 낮은 금액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재벌 대기업들 상속할 때 사실 이 비상장 주식의 문제 항상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액면가액 뭐 훨씬 낮은 뭐 5천 원, 몇천 원에 거래했는데 시장에 나오면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주식이 되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정의를 얘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하고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도 또 회계사분들이 하시잖아요. 예, 안타깝게도 손정환 회계사님 이제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회계라는 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경영의 언어다, 뭐 경제를 이해하는 뭐 언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끝으로 좀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할 때 회계사를 하면은 천당에 간다는 뭐 얘기가 있었거든요. 회계에서요. 네. 왜냐하면은 매일 회계하고 저희가 또 매일 감사를 하니까 네. 우리는 뭐 천당에 간다 뭐 이런 농담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런 농담을 요즘엔 좀 꺼내기도 좀 힘든 그런 그렇죠.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운동 경기를 좋아해서 네. 보통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는데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항상 요즘에 또 이슈되는 부분이 보면 심판 문제, 뭐 오심에 공정성.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심판분들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잘하는 것은 절대 표가 안 나고 심판분들은 못하는 것만 항상 부각되는데 네. 회계사도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잘해봤자 본전 이런 이 속담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문제 때도 그렇고 안진회계법인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늘 아주 냉철한 감시자로서 우리 경제를 또 일선 현장에서도 엄격하게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좀 뭐 보통 감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회계사분들을. 그렇죠. 예, 잘 지켜보고 감독하는 역할 또 활약해 주시는 거 기대하고요. 저희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언제 방송에서 한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와 함께 똑똑한 경제생활 보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조금 다른 이야기들 부동산 이슈라든지 굵직한 경제 이슈로 한번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 애청자분들 다들 너무 똑똑하신데요. 경제 성장률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하트 문자 뒤에 보내주시는 분들 사소한 것 같지만 참 제 마음에 따뜻함을 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원마운트 티켓 선물은 0526님께 드립니다. 아이들 데리고 원마운트 다녀오고 싶습니다. 정답은 경제 성장률. 네, 경제도 좀 성장하고 0526님 아이들도 쭉쭉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스케치 티켓은 1035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가끔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힘 좀 주세요. 네, 힘 드리겠습니다. 음악으로 신나게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김우성의 생생경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